이 사람은 미국 캔자스 지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인물의 초상입니다. 그의 별명은 BTK이며 이는 묵다, 고문하다, 죽이다, 이 세 단어의 약자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71년부터 1991년까지 17년 동안 그는 1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며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BTK는 과연 누구이며 그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데니스 린 레이더. 데니스 린 레이더는 1945년 3월 9일 미국 캔자스에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레이더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는 그가 작은 동물들을 자주 때리고 고문하고 죽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레이더가 단순히 장난꾸러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레이더는 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그들의 속옷을 훔쳐서 입곤 했습니다. 1966년 레이더는 돌연 학교를 그만두고 미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4년 후 그는 제대하고 유타주 파크시티로 이사하여 어머니가 회계사로 일하는 리커스 IJ 슈퍼마켓의 정유 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레이더는 1971년 파울라 다이츠라는 여성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1973년 그는 전기학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ADT 보안 서비스 회사에 취직하여 경보 설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BTK라는 연쇄살인마의 끔찍한 범죄 행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1974년 1월 15일 오후 15세 소년 찰리 오테로는 소풍을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침실에서 단단히 묶인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여동생의 시신은 지하실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찰리는 크게 놀라 급히 도망쳐 경찰에 즉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오테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수사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경찰의 정보에 따르면 범인은 집에 침입하기 전에 전화선을 잘라내고 가족들을 제압한 후 고문하고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떠나기 전 범인은 피해자 가족의 손목시계와 라디오를 가져갔습니다. 지하실의 여동생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 외에는 범인은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유력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유전자 계통학 ADN 기술이 범죄자 추적에 도입되지 않았던 것도 수사 과정에서의 한계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오테로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974년 4월 4일 한 낯선 사람이 전화선을 잘라낸 후 21세 젊은 여성 카트린 브라이트 위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그녀와 남동생 케빈 브라이트가 집에 돌아오자 범인은 갑자기 나타나 총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과 차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묶인 후 케빈은 용기를 내어 침입자의 총을 빼앗으려 했으나 머리에 두 발이 총알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케빈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이 방을 떠나자 케빈은 그제서야 도망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너무 빨리 움직였고 방 안에 케빈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그는 캐서린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케빈의 증언에 따르면 침입자는 평균 키의 수염이 무성하고 광기 어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두 사건을 하나로 묶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들이 초기에는 모두 전화선이 잘린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미궁에 빠져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1974년 10월 한 낯선 남성이 공공도서관에서 책 속에 편지를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경찰이 수사 중인 두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범행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으며 편지 말미에는 BTK라는 서명까지 남겼습니다. 이 서명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약자였습니다. 묻고, 고문하고, 죽이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이때부터 캔자스 전역에서 BTK라는 피해 굶주린 살인마를 추적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이 즉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단서로는 경찰이 그를 찾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77년 3월, 연쇄살인마 BTK는 한동안 잠잠하던 끝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셜리비언이라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욕실에서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 굶주린 살인마는 경찰과 정부를 끝없이 도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도발적인 태도는 1978년 1월 경찰서와 방송국에 보낸 편지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BTK가 저지른 살인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979년 4월, 63세 여성이 늦은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선이 잘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누군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는데 편지 내용은 살인마 BTK가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렸지만 그녀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사건들로 인해 캔자스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선이 잘려 있으면 즉시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연쇄살인마 BTK는 총 10건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후 다시 잠적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으며 일부 사람들은 BTK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위치타 이글 주간지는 오테로 가족 사건 발생 3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어서 로버트 비트티 작가의 BTK에 관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BTK라는 살인마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적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만이 자신의 범죄를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2004년 3월 17일 그는 경찰서에 BTK 살인마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곧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BTK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캔자스 지역 주민들은 큰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BTK 살인마는 이후 자신이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경찰을 조롱하며 여러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총 11개의 단서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목이 졸린 피해자들의 스케치, 암호화된 숫자, 묶여있는 어린이들의 사진, 자신이 계획하고 추적했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BTK는 경찰에게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가 추적되어 출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경찰은 플로피 디스크의 출처를 추적할 수 없다고 속였고 그 결과 어리석은 살인마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기 위해 범행 당시 찍은 사진이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기술자들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했고 사용자 이름과 위치를 추적한 결과 그 사용자가 59세의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더의 집을 감시하며 그의 검은색 지프 체로키가 살인마 BTK 편지가 도착한 장소 인근에서 포착된 차량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레이더의 딸에게서 DNA 샘플을 몰래 채취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두 샘플이 혈연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2월 25일 데니스 린 레이더는 결국 1급 살인 혐의로 10건의 제목을 받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냉혈한 살인마는 오랜 세월 동안 범죄를 중단한 이유가 일과 가족을 위한 시간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ADT 보안회사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위치타시 외곽으로 이사해 주택규제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이스카우트 팀에 참여했고 교회 이사회 의장까지 맡았습니다. BTK 살인마의 체포 소식은 이웃들과 교회 구성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의 모범적인 남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가 연쇄살인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1994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캔자스주에서 사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그는 10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아 캔자스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비록 BTK 살인마 사건은 종결되었고 범죄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과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데니스 레이더가 무고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만족감을 느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병적이고 비인간적인 살인마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003년 11월 6일 한 남자의 시신이 이불에 꽁꽁 묶인 채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사망 전 진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진정제가 피해자의 딸과 관련이 있으며 사건의 범인은 아내인 낸시 키슬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여자는 왜 남편을 살해했을까요? 2003년 중반에 미국으로 돌아간 낸시 키슬은 전기 수리공인 마이클 델 프리오레와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몬트에 있는 키슬의 집 전기 배선을 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은행원 로버트 키슬은 탐정을 고용하고 낸시의 컴퓨터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낸시의 증언에 따르면 부부는 이후 언쟁을 벌였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로버트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자녀 양육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악화되자 낸시는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6살 딸을 이용해 로버트에게 다량의 진정제가 들어간 딸기 쉐이크를 건네게 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후 낸시는 집안의 장식품을 사용해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카펫에 말아 창고에 숨겼습니다. 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아이들이 아파트를 떠난 후 낸시는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시신을 카펫에 말아 파크뷰 아파트의 창고에 숨겼습니다. 체포된 후 낸시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하며 5년 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인 강간과 동성 성관계를 포함한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로버트가 자주 술과 코카인을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2005년 6월에 대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낸시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문 중 낸시는 남편을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기억상실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무거운 금속 조각으로 머리에 5개의 상처를 입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낸시는 남편의 몸에서 발견된 진정제 중 하나인 스틸록스를 사용해 몰트 위스키 병에 섞었지만 남편의 폭력성을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는 홍콩에서도 같은 시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바닥에 남은 잔여물을 보고 약이 들어간 술을 버리고 새 병을 사서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키슬의 이웃인 앤드류 탄저는 그가 쉐이크를 맛본 후 졸음이 오고 결국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낸시는 그 쉐이크를 자신의 아이와 방문한 아이를 위해 만들었지만 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낸시 키슬에 대한 사건은 마이클 런 판사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5일간의 재판 끝에 2005년 9월 1일 5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8시간의 심의 후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키슬은 2008년 4월에 자신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 청원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0년 1월 12일에 최종 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1월 21일에 앤드류 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판사 앞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소문을 포함한 부적절한 증거를 사용했고 배심원에 대한 초기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2월 11일 최종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키슬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키슬은 2010년 3월 2일 단일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으며 재판은 2011년 1월 10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2003년 11월 2일 밤 로버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녀가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그녀가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낸시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책임 감소와 도발을 근거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한 TV 수리공과 외도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가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으며 남편의 1,800만 달러의 자산을 상속받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10주가 넘는 기간 동안 50명이 넘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거를 들은 후 7명이 여성과 2명이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기소된 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최종 항소법원은 2011년 재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키슬의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재심에서 그녀가 정신질환이 없다고 배심원에게 말한 것이 잘못되었고 재판 판사가 배심원에게 잘못된 지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항소법원은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신청자가 제기한 2가지 근거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로베르토 리비로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법원의 다른 2 판사, 로버트 탕칭 판사와 조세프 폭 판사가 결정 이유를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키셀의 살인사건은 조 MC 기니스의 논픽션 책 네버 이너프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라이프타임 TV 드라마 더 2MR 키셀스에서도 극화되었으며 낸시 키셀 역은 로빈 터네이가 그녀의 남편 로버트 역은 안슨 마운트가 맡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낸시의 판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낸시가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낸시가 받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